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아닙니다. 법이 가까워야 내 삶이 편해집니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억울하면 법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알아야 싸울 수 있겠죠? 제대로 된 법률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률 가이드 임지혜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법의 흐름도 데이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흐름을 읽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웃깁니다. 네, 어려운 법 저랑 같이 쉽고 재미있게 배워봐요.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확실히 진짜 이 법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말이죠. 뉴스를 볼 때 확실히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리 씨도 느끼시죠? 네, 저 특히 이제 저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좀 서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딱 짚어줄 때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하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의 법 때문에. 근데 어디 가서 사칭하면 안 돼요? 법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안 돼? 근데 이제 정확한 이제 정보라는 믿음이 가니까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법 전문가는 우리 그렇죠. 임주혜 변호사만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 전문가도 네. 사실 법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 왜 변호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임료 못 네. 받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아이고. 저 같아도 맨날 계약서 잘 써야 된다, 계약서 잘 써야 된다 하는데 일할 때 계약서 안 쓰고 막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 생기지 않도록 법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법을 모르면 제대로 따지기가 어렵잖아. 다들 법을 몰라서 손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저 결혼 전에 예. 전세 살 때 이제 법적으로는 몇십일 전이면은 제가 당당히 뭐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좀 미리 나간다고 했더니 네.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오호.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세로 밀어붙이니까 제가 법을 잘 몰랐잖아요. 야. 그래서 그냥 주고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그냥 똑같이 분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2대1로 밀어붙이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 기세에 약해요. 그래서 특히 누가 윽박지르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야. 교차에서 나도 저 사람도 잘못한 게 맞는데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나면 윽박지르고 나오시면은 일단 죄송하다고 맞아. 하면 나중에 이제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그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식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그런 그릇된 인식은 이제 없어져야죠. 그럼요. 예. 자, 오늘 역시나 법을 알고 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통과법 어떤 내용입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인 해상풍력 혹시 좀 기억을 하세요? 기억나죠. 그 바다 위에 커다란 그 풍력 발전기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 해상풍력을 아주 빠르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어서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 그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바람이 강하고 일정해서 효율이 높아서 이게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해가지고 이 기후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컸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근데 이 문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해상풍력 발전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풍력 발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뀔까요? 네, 해상풍력 특별법은요, 해상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합한 입지를 딱 선정을 하고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해상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질 위치를 직접 선정한다. 이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은 주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어민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제기가 돼 왔었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은 좀 난개발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행정 절차가 복잡한 것도 굉장히 문제였잖아요. 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그 기간도 아무래도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해상풍력 사업자는요, 무려 10개 부처 소관에 30여 개 법률에 대해서 인허가를 별도로 개별 건마다 받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평균 6년에서 7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너무 지연이 된다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번 법안으로 관련 인허가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등으로 대치되게 되면서요, 해상풍력 개발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그럴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상풍력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세계풍력 에너지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까지 글로벌 해상풍력 누적 보급 용량이 75기가와트인데요. 2033년까지 6배가 넘는 487기가와트가 보급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해상풍력 가동 용량이 124메가와트 수준으로 좀 아주 미비한 상황인데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 사업이 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야, 이 산업도 크고 기후도 좋아지고 일석이조네요. 봄철이 되면은 불청객이 있잖아요.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기후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좀 이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너무나도 옳은 말씀입니다, 기리 씨. 예. 자,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깨끗한 환경, 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입법자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시민들한테 조사하면 그 환경 문제 중에 제일 1순위를 플라스틱 폐기물로 꼽아요. 일회용을 쓸 때는 비용을 좀 내게끔, 아까워서 덜 쓰게끔 하는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뭐 농산물 가격이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적응대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정부가 기후를 챙기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주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환경 수호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인 김소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벌써 4월이고요. 그간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의원님?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가 민생이니까 네, 또 거기에 걸맞게 제가 환경노동위원회라서 환경 쪽하고 노동 쪽 이슈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저희 국민의힘 안에도 기후특위가 있어요. 기후특위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를 시리즈로 하기로 시작했고요. 제목이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입니다. 기후 관련된 산업계 계신 분들 초청해가지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동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처음 제기를 했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토론회 하면서
지금 또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을. 굉장히 바쁘게 네. 환경, 기후, 또 노동 환경, 노동. 쪽 신경을 네. 쓰셔야 되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의원님의 1호 법안 네. 해상풍력특별법. 네. 자, 지난 2월에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의원들의 효능감은 언제 느끼냐 했더니 법안 발의한 게 통과될 때라고 그러는데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때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 발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이 통과되는 과정까지 마찬가지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지. 이게 제가 이 21대 때도 이 법이 여러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또 계류돼서 안 됐어요. 그래서 22대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기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다. 다만 이 법을 제가 제일 처음 발의하고 나니까 어민들이 엄청 찾아오셨어요. 네. 네, 해상풍력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어민들 의견들 또 이제 제 의원실에서 다 들어드리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토론회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토론회를 다시 열어서 다 청취하는 과정을 갖겠다 해서 그런 토론회도 좀 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민들께서 뭐 다른 부처 관계자들, 뭐 산업 관계자분들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었죠. 기억납니다. 당시에도 어민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좀 염려하셨었는데. 실은 이제 어업 활동을 하시니까 네. 거기에 커다란 바람개비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의원님 또 하나 소식 들은 게 있는데 벤처 기업인상을 받으셨던데 아니 국회의원도 이거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게 무슨 상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네. 작년에 벤처기업인 협회에서 상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요? 해서 이제 냉큼 받았죠. 일단 상 준다고 그러면.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도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관련 상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기후 쪽이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기후테크 관련해서. 근데 이제 기후하고 AI 많이 들어보셨죠? 예. AI도 스타트업이나 이제 굉장히 테크 쪽 많은데 AI하고 기후테크 관련해서 전문 벤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걸 이제 지원하는 특별법을 좀 했더니 벤처기업인 협회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네. 저는 기후 쪽이고 우리 당의 이제 고동진 의원님이시라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신데 그분은 또 AI 쪽으로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한 두세 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사실 이 기후 열심히 지금 계속해서 의정활동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열심히 일하려면 사실 동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 가운데서는 내가 그래도 이거 보람 있다, 뿌듯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정활동 해 오시면서 나 정치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끼신 그런 순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저는 이제 인재 영입으로 기후 파트로 들어온 부분이라서 기후 관련된 법안을 좀 많이 만들고 그게 통과될 때 그때가 제일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를 할 때가.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때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기후특위, 이제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기후특위를 상설화하자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기후특위 진짜 필요하다. 국민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국회가 너무 뭘 안 한다. 기후특위에 이제 그걸 상설화하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 본회의 때 통과됐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네. 의원님이 진짜 열일하시는 거 알 수가 있는 게 특히 기후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22대 국회의원 중 1위시고요. 지난해만 무려 18개 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뭐 법안 공장장 수준. 그렇다고 막 찍어내시는 건 아니고 필요한 법안들 내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좀 준비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선배 의원님들 찾아뵀을 때 선배 의원님들께서 조언 주시기를 그때 육선의 주호영 부의장님 찾아갔는데 너가 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1년 안에 다 발의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발의하고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에는 제가 1호로 하고 싶었던 법안이 이제 기후 금융 법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진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가지고 설득하느라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1호를 해상풍력을 하고 2호를 기후금융으로 했어요. 예. 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뭐 은행권들, 뭐 금융위원회, 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다 불러가지고 진짜 몇 차례 걸쳐가지고 토론회 계속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법안은 환노위가 아니라 정무위입니다. 정무위.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또 여야 의견이 살짝 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조율하는데 제가 그게 상임위라면 들어가 적극 설득할 텐데 다른 파트여가지고. 네, 다른 파트여서 우리 당에 있는 정무위 위원님들 제가 설득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법안이다. 이게 이런 법안이다. 네. 그러기에 좋은 법안이 있으면 묵혀두지 말고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니까 제일 빨리 해라라는 그게 이래서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아니 의원님 정말 법안 발의하시랴, 이 의원님들 설득하시랴, 주민들 설득하시랴, 또 발의하시고 또 상 받으시랴. 너무 정신이 이렇게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이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대 아들을 둔 부모로서 기후는 약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이상기후 터질 때만 저희가 기후 중요하다 하지 당장 먹고 사는 현안에 매몰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가 이게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좀 준비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들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주지. 약간 그런 욕 안 먹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나야 뭐 이 한 몸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많은데 기후 환경 전문가로서 그렇기에 더욱더 할 일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밝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담아서 법안을 내셨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우리 김소희 의원님의 기후 위기 해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일회용품 이제 돈 내고 쓰세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여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쓰다 보면 쌓이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인 것 같은데요. 제안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조사하면 그 환경 문제 중에 제 1순위를 플라스틱 폐기물을 꼽아요. 네네. 실은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편리한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편리함을 뭔가 경제적인 압박으로 좀 규제로 일종의 살짝 규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안이에요. 뭐 플라스틱 용기를 일회용을 쓸 때는 비용을 좀 내게끔 그러면 그게 아까워서 덜 쓰게끔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유인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했던 전통적인 이제 규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일회용품 쪽은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러면 실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량은 37.32g. 1년으로 따지면 1인당 13.6kg. 1인당. 그렇죠. 1년에 13.6kg인데 근데 플라스틱 엄청 가볍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실제로 그린피스하고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이거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568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102개,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533개, 생수 페트병이 109개로 지금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하죠.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 지금 일회용 플라스틱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분리수거할 때 보면 좀 죄책감 들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내가 많이 시켜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인데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이게 지난 21대 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 코로나 겪고 진짜 배달 용기 어마어마했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좀 줄여야 되나라는 데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자주 다회용으로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다시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이거를 합의를 해서 실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은 이런 규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불만이 크면 작동이 잘 안 돼요.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장관님한테 장관님 이렇게 복잡한데 장관님 카페 주인이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본인도 인정할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제도가 없어요. 네. 일단 경제학적으로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제도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일회용품을 쓰겠다 하면 여기에다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는 내가 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으로 주세요라고 이제 얼음, 아이스 커피를 가져가면 추가 요금으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붙이거든요. 그런 걸 하셔라라는 게 제 법안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걱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좀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다행히 그거를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할 때도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래 차라리 저런 게 더 낫다. 완전히 원천적으로 줄이려면 그렇게 동의를 좀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종이 빨대나 이 배달용기에 담긴 일회용품들도 다 포함된 건가요? 그것도 돈을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회용을 쓰게 되면 비용을 좀 부과하자. 그러면 내가 굳이 빨대가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은 좀 빨대 안 받겠습니다 네, 하면 되고 그치. 빨대가 필요하면 거기에 이제 100원이든 200원이든 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량이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의원님 법안의 그럼 핵심을 보니까 결국 일회용품 사용하려면 돈을 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것 네. 같은데 그 돈을 얼마만큼 내는지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 상점마다 뭐 가게마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붙이게 된다면 그것도 좀 들쑥날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율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연구조사를 뭐 2,000명이든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는 300원이면 돼, 500원이면 돼. 그래서 그 선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덜 쓰는지 감량이 되는지 그걸 해볼 수 있고 일회용 컵을 주문할 때 비용을 붙이고 텀블러를 가져오면 비용을 깎아주잖아. 이게 만약에 300원을 부과한다. 이거 500원 깎아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800원이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경제적 유인책을 텀블러를 가져온 사람한테 확 몰아주면 아무래도 덜 쓰지 않을까. 이런 경제적 유인책을 좀 활용해보자. 인간의 편리성을 좀 이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그겁니다, 환경을 그거.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는 네. 모두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네, 네. 하지만 내가 일회용품 쓰는데 돈을 더 내라. 라고 하면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의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책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거를 환경부 차원에서는 우려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 플라스틱 폐기물이 제일 문제예요라고 거의 98%의 국민들이 답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규제라고 답을 오히려 하세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조금 높아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과하는 국가들을 좀 경험을 하셨고 저희가 또 일회용 비닐봉투에 비용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능한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고 에코백도 많으시죠? 맞아요. 하나 드릴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텀블러와 에코백이 거의 뭐 기념품을 점령했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안 쓰고 있잖아요. 쓰게끔 하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또 법인 것 같고 그게 또 규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확실한 규제가 있으면 우리가 네. 또 따를 준비는 돼 네, 있다. 맞아요. 이미 돼 있으세요. 그 규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국민들이 의외로 설문조사하면 많이 나와요. 페트병 같은 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페트병 잘 모으고 잘 수거하면 그거 다시 그대로 페트병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페트병은 진짜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수거하는 그런 체계에 그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고 그게 다시 선순환되게끔 정부가 예산 투입하면은 해양이나 토양에 이제 플라스틱 오염되는 걸 좀 덜 걱정해도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이 있죠. 네. 보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2019년부터 그 일회용 비닐봉지랑 쇼핑백 아예 사용 금지. 예. 2025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대만은 2025년부터 숙박업소 내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시켰고요. 중국은 2021년부터 주요 도시 식당하고 상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랑 비닐봉지 사용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로 했고 EU가 2021년부터 EU 영내 면봉, 음식 용기, 음료컵,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을 현재 판매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세계적인 흐름이 맞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법이 시행된 후에도 더 필요한 추가 규제, 또 보완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빨대는 전체 폐기물 중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진짜 작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건데 정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네, 네. 상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이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행여나 하나 깨졌으면 또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도 하고 그리고 포장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의 기법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규제는 정부가 약간 기업 차원이랑 같이 상생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 우리가 오늘도 네. 무슬림이 쓰는 일회용품으로 우리 환경 또 기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가 참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우리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해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두 번째 법안은 환경부에서 기후환경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자는 법안인데요. 이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후 대응 관련된 모든 예산이나 활동을 환경부에서 했어요. 정부의 사무 안에 환경만 있고 기후가 없어요. 환경부 공무원분들께 아니 기후가 없네요. 제가 기후를 좀 넣어야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요? 기후라는 정부 사무가 없는데도 본인들이 기후를 지금 엄청 한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뭐 농산물 가격이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막 배추값, 사과값, 파값, 뭐 이미 생선까지.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밥상 물가가 출렁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환경부에서 적응 대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잘 못하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나 뭐 이런 통계를 내셔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그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정부가 기후를 챙기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좀 주자. 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건 국가가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네. 경제를 제우선으로 하고 교육을 우선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2100년까지 지구를 지키자는 글로벌 협약이 있는 상황에서 기후를 우선으로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부처를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자라는 거를 법안의 내용에 담았죠. 그래서 이름도 기후환경부. 네, 기후환경부고 부총리를 두자. 네. 그러니까 교육, 경제, 그리고 기후환경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자. 되겠다. 부처의 수준을 높이면 아무래도 더 준비를 잘하고 더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총괄로 보고 미리미리 사전 대책을 준비하라고 이런 데이터들을 나눠줄 수 있는 저는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처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환경부가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예산도 좀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바람을 담은 게 그 기후환경부 부총리로 격상. 만약에 부총리가 안 되면 최소한 차관이라도 2명 두자. 그래서 차관 2명 두는 법안까지 또 다 냈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교육과 경제가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게 올리자라는 게 확실히 느낌이 오는데 이상기후 실은 저희가 몸소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좀 따뜻해지려고 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내리고. 그죠, 눈 왔죠. 진짜 뭐 3월에 내리는 가장 늦은 눈이라고 하던데. 네. 저는 물가에서 느끼는 거 같아요. 맞아요. 요즘 과일 사 먹으려면 딸기 새서 먹어야 되는 얘기 다 있잖아요. 옛날같이 한 움큼 집어 먹으면 그 가격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채소값, 과일값 이런 것도 결국 기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격타. 직격타. 그러니까 향승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상기후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2020년 이후 4년간 인플레이션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 8%였는데 지금 2023년에 그 비중이 10%까지 지금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이 환경은 뭐 물론이고 우리 일상에도 사실 어찌 보면 큰 위협을 주고 있고 우리의 어떤 가게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이거 말고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좀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방제 대책은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농산물을 눈 위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이 밑에 어종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0.1도 만에 애들이 폐사하고 근데
안 잡히던 어종이 잡히고. 네. 그러니까 어민들이 그걸 진짜 바로 체감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부처들이 실은 다 관련이 돼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약간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부처한테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라고 하는 이런 총괄 부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환경부가 좀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기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좀 빠르고 강력한 대책 마련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네. 핵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 핵심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권한을 주는 거. 일단 부총리를 되면 시민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는 네. 거. 기후 관련된 정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변할 거야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을 각 부처에 전달을 해서 그 부처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메인 내용, 핵심 내용이고요. 그 해외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부처를 좀 만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 상황? 그 영국도 클라이밋 체인지 커미티라고 약간 독립된 법정 기관이 있어서 부처 간의 싸움을 할 때 이런 독립된 기관에서 판결을 해주는 약간 심판을 해주는 그런 독립된 법정 기관이 있고요. 법정기관이에요. 네. 프랑스는 이름이 약간 거기는 관광이나 농업이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생태라는 이름을 붙여서 생태전환부라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특징을 좀 반영해가지고 기후를 챙기는 그런 부처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하면 와인이 떠오르잖아요. 예. 프랑스는 이 와인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대책들, 기후변화에 따라서 와인 재배가 지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는 대책들을 이런 부처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기후 대응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구의 평균기온이 원래 2100년까지 전 세계가 노력해서 2도씨를 높이지 않게 하자. 네. 그게 목표고 2050년까지의 목표가 1.5도예요. 네.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기상청이나 뭐 이런 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게 기후변화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일이라고 생각 안 네,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부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걸 하게끔 하고 데이터도 모아라, 시나리오도 만들어라, 각 부처가 이런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기후위기 전문가로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 상당히 좀 크게 또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기후법안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 같은 것도 네. 개정안 발의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제가 있으세요?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좀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전 초등학교 학생 그 기사 났을 때 전 기사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0개 학교당 한 분이 10개 학교를 담당하시는데 그때는 학교 폭력 때문에 됐지만 이거를 이제 학교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좀 관할할 수 있게끔 경찰관 수를 좀 늘리면 학교가 좀 더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걸 시작했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학교 전담 경찰관 숫자를 좀 초등학교부터 좀 늘려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했던 법안이에요. 이거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고려를 좀 해야 돼가지고. 또 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이랑 함께 에이스 청년 포럼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미래 먹거리를 AI하고 기후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친구들이 이 이슈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에이스의 약자가 AI, 클라이밋, 그리고 이코노미. 그래서 에이스거든요. 예. 네.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라 너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입법 활동이 있다. 앞으로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회들이 열릴 테니까 그런 데서 좀 너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너희의 직업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그걸 전달하기 위한 거고요. 네. 정말 기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말 힘쓰고 계시는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세 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영화 블랙팬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블랙팬서요? 네, 거기에 이제 와칸다라는 행성을 지키는 예. 여전사가 있습니다. 와칸다 forever. 이 장면이 생각나는 게 예. 우리 기후 여전사라는 네. 별칭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환경 기후 forever. 그럼 의원님 이거 하셔야 되는데. 와칸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강인하고 믿음직스럽게 아유, 이 기후 감사합니다. 위기에 맞서 싸우는 그런 네.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서 네. 계속 응원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전사. 그렇죠. 좋네요. 저는 의원님 나오실 때마다 저랑 좀 고민하는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기후위기, 식량, 전쟁인데 그걸 고민한다고요? 저는 그게 늘 걱정이 되고 훌륭한 장면. 제 아이한테도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까 지금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불안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 의원님이 뭐 이런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소외된 문제들에 대해서 작은 불씨가 되셔서 조용히 시작해서 점점 커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 그 불씨를 끝까지 좀 유지해 주셨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불씨를 유지하려면 전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임주혜 변호사. 저는 오늘도 삼행시 준비해봤어요. 좋아요. 네. 자, 운 띄워드리죠. 네. 김, 김이 펄펄 나는 지구. 소비만 늘어가는 플라스틱. 힐, 희망의 바람개비를 세워 우리 기후 위기 좀 해결해 주세요. 바람개비는 그 풍력 그것까지. 풍력에서 다 차용을 한 거죠. 의원님께서도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기후 법안 당장 만들어져서 내일부터 시행돼도 내일 모레 기후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맞아요. 정말 오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맞아요. 이게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오랜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디 지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를 위해서 좀 힘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22대 네. 국회 임하는 포부와 목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랑 같이 활동하는 환노위의 야당 의원께서, 삼선의 야당 의원께서 김소희 의원은 지역구가 지구잖아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확 와닿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구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지구보다 지금은 인간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기후 위기, 인간이 달에 간 것처럼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도 뭔가 이렇게 도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갑자기 내일 갑자기 막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기후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과학기술을 믿고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거, 동시에 이제 이상 기후는 계속 될 거니까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지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잘 책임질지 이걸 막 지켜봐 주시고 안 한다 그러면 채찍질 하시고 국회의원들 일 더 해라 막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봄철 하면 떠오르는 것 많은 것들 중에 바로 하나가 또 이사입니다. 이사. 예, 이사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실 텐데 이사가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게 한 짐을 다 꾸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사는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저는 이제 한번 크게 고생한 게 그 이사 지금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안 맞았어요. 빠지고 들어가는 네. 기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센터 불러서 그 짐을 보관소가 또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한 달 넣어놓고 저희 집은 이제 다른데 이제 월세로 작은 집에서 셋이서 기다렸다가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럼요. 근데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또 이사를 갈 때 이제 부동산에 또 내 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지금 혹시 보러 가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혹시 저희가 근데 지금 밖에 있어서 뭐 이런 이제 불편함도 감수를 좀 많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밖에서 일하다 보면은 직장인분들은 뭐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가면 상패 뭐 이제 막 조그마한 상패라도 있고 저희인 게 티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웨딩 사진이 얼마나 크게 올려 있겠어. 그런 네? 집을 그냥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집이 잘 안 나간다. 그러면 부동산 오기 전에 빵을 집에서 구우래요. 빵을 굽고 커피 내리는 그 냄새를 풍기면
또 집이 잘 나간다. 이렇게 좀 냄새에 현혹돼서.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좀 네. 더러운 얼룩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이제 후각에 의존해서 집을 팔았다. 또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법일다 사연도 이사를 위해서 집을 내놓았다가 겪은 황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아, 오늘은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불금이다. 아, 그렇지. 나도 오늘 집에 안 가. 아침까지 달린다. 아, 편하게 쉬어. 내가 술상 차릴게. 야야야. 아, 근데 이게 뭐야? 왜 남자 집에 머리끈이? 아유, 여친 생겼구나. 누구야? 이뻐? 아니야. 이거 소름.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지 이거? 아이, 그럼 이거 뭐 우렁각시가 두고 간 거야? 진짜 아니야? 야, 잠깐만. 근데 저거 뭐야? 나 저런 생수를 안 마시는데 저게 우리 집에 왜 있지? 야,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진짜 네가 산 거 아니야? 소파에 누가 앉았어? 저거 봐. 방석이 왜 떨어져 있지? 야, 혹시 강도가 들어왔다 그냥 나간 거 아니야? 아니면 귀신? 야, 씨, 무섭게 왜 그래? 야, 안 되겠다. 자, 홈캠 그거 확인해 보자. 아, 집이 참 좋아요. 이 남양의 물도 콸콸콸 나오고 여기 들어와서 다 잘 됐어. 제가 좀 꼼꼼하게 봐도 될까요? 제가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라서. 아, 그럼요. 내 집이라 생각하고 다 둘러보세요. 지금 이거 풀옵션이라 그랬죠? 이거 쇼파 포함인가요? 이거 푹신하고 너무 좋은데. 아, 그 소파는 아닌데. 아, 마음에 드시나 봐. 아니 또 가구 옮기다 그러면 스크래치도 나고 하니까 이 쇼파는 그냥 두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세입자한테 물어볼게요. 싸게 내놓으라고 하지 뭐. 야, 네가 집 내놨다고 하니까 집 보러 온 거네.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다고 이 사람들이. 아, 이사 가려면 어쩔 수 없지. 집이 빠져야 너도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야,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그거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사니? 곧 이 사람의 뭐가 걱정이야? 아니, 당연히 걱정이지. 야, 이 사람들이 심지어 내 성역인 이 소파에 앉았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 못 참아. 난 당장 고소할 거야. 야, 이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여보세요? 그 집 부동산이죠? 저기 왜 제 허락 없이 집에 다른 사람을 들였나요? 아, 그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집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아, 계약서 그대로 한 겁니다. 나 없을 때 보여준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보여준다고 했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왜 나한테 따져? 끊어요. 나 못 참아. 이거 안 참아. 야, 집주인한테 가자. 야, 빨리 나와. 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랑 집을 보고 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저기 좀 흔적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사는 사람한테도 전화를 그럼요. 주고 오는데 그러게요. 이런 경우. 맞습니다. 이게 이사철이라 이런 일 겪으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2022년 7월 A씨와 B씨가 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합의를 하면서 7월 중에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A씨가 집안에 물건 배치가 좀 달라진 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이 공인중개사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방을 보여준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합의서에 분명히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주거침입죄 성립됩니다. 이 형법상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동의가 없이 들어가면 성립되는 그런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갈 때는 세입자의 허락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는 건데, 자, 실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형사 재판을 진행을 해서 이 B씨 벌금 400만 원의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B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보면 집을 보러 방문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민사배상 청구에서 주장을 했지만 A씨가 이사 준비로 대부분 집을 지금 비우고 있었고 정리도 되어 있으니까 난 이거 이 사람 집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재판도 이루어진 거네요. 민사재판의 경우는 어떤 것을 따지게 되는 건가요?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공단 측은 최근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재침입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자, A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300만 원이 인정이 된 것인데요. 합의서에 아무리 방문 가능 이렇게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로 작성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부동산 계약할 때 요즘 특약 넣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특약에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민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어떤 내용이든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담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주거 안정권이 현저하게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부분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근데 집주인이 1년 단기 임대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 보통 특약에다가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건 뭐 둘 다 합의하에 작성을 한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은 1년만 임대하기를 원해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아무리 1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의 경우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 그 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약은 어때요? 이런 건 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뭐 2개월 이상 연세를 계속해서 연체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계약을 이제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안에 함부로 들어간다거나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특약을 해뒀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특약이 따로 있을까요? 임차인의 경우 요즘 전세 사기 같은 부분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이럴 때 좀 특약을 해두면 조금은 좀 안심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래 새 임대차 여부에 관계없이 뭐 임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해두신다거나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이사하면은 전입신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전에 재빨리 근저당 같은 거 임대인이 설정해 놓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잔금 지급일 2일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특약들 많이들 해두십니다. 적어도 이런 특약 해두면 만에 하나의 일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특약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특약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두면 또 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이렇게만 특약을 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이 막 강아지 20마리, 고양이 30마리, 파충류 막 10종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려동물 키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세세하게 기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꼼꼼하게 쓰고 누구나 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수록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 분쟁의 여지가 적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네. 예를 들어 첫눈이 올 때까지만 이 집에 거주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럼 적어도 적설량 몇 프로 이상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그죠? 손해를 안 보시려면 서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김기리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특약이 강력한 방패. 네, 법적 효력이 있는 특약으로 예기치 못한 분쟁을 깔끔하게 차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동산 계약할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속한 내용은 또 잘 이행하셔야겠죠? 자,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시 유용한 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